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 자료 1탄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혼자서 읽게 되면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깡통전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이에요.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건축주와 직접 전세계약을 했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고요.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1번 보실게요. 새 집주인이 바지 집주인인 경우에요. 세입자는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확인, 선순위 채무관계 없음을 확인했어요.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를 하였다가 2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심지어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가까운 근저당권까지 설정을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전세를 계약했던 건물주인은 빌라를 통째로 새 집주인에게 넘겼고 새 집주인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깡통 빌라와 빚까지 떠안았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세입자는 당초 계약을 한 건물주인을 고소하였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새 집주인이 빌린 금액, 그러니까 근저당권, 그 채무액이죠. 그 금액을 다 갚고 원치도 않은 집을 떠안았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새로운 집주인이 큰 피해자가 되시는 거죠. 임차인의 경우는 계약력과 이제 확정일자 까지 다 갖추고 있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새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 승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새 집주인 진짜 깡통 빌라를 그대로 인수받은 거니까 새 집주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블랙리스트인 경우에요. 등기부 등본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하였으나 이사 1년 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임대계약은 승계되고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거라 믿었으나 은행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이 아닌 은행의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아무런 장치 없는 보험이라 하였어요. 더욱이 바뀐 임대인은 594채의 주택을 갭투자로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주택보증공사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하며 해당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뿐더러 주택보증공사에서 임대사업자의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해당하는 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갭투자 피해자, 이 사례 한번 보실게요. 신축 빌라의 분양이 여의치 않자 건축주는 갭투자자, 임대사업자에게 할인하여 한 집당 1억으로 건물을 통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분양가 1억 5천만 원으로 작성했어요. 공인중개사는 이 빌라를 1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할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는 분양가와 3천만 원 차이가 있고 새로 지은 깨끗한 집이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딱 세입자가 속기 좋죠? 원래 갭투자자는 지금 1억으로 매각했는데 지금 계약서는 1억 5천만 원을 냈고, 그러니까 계약서만 보면 분양가보다 지금 전세 보증금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건축주는 빌라 분양을 완판했고 임대사업자는 돈 한 푼 투자 없이 한 채당 2천만 원의 수익을 냈으며 공인중개사는 수조 챙기는 수법으로 빌라를 처분했어요. 문제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사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막장 갭투자의 깡통 정세 사기 행각 한번 볼게요. 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알려주거나 사무소를 위조하여 세입자 115명, 그러니까 피해액이 약 50억 원이래요. 세입자 115명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임대사업자는 2013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갭투자 후 집값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월 평균 2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결국 채무가 68억 원에 달하자 잠적해버렸습니다. 임대사업자 소유의 집들의 경매 절차가 완료되었지만 전세보증금 상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아 세입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너무 안타깝죠. 더군다나 공인중개사님이 결탁을 하셨다니 정말 진짜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유형 2번 볼게요. 건물 올 전세 사기입니다.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예요. 진짜 완전 통 큰 사기단이죠.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됐다면 전세금 받기 어려워요. 공인중개사 과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물의 모든 호실이 전세 위험, 얻는 전세계약, 보증금 1억 2천만 원, 시 건물 시세가 약 9억 원 정도였고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 채권액이 4억 5천만 원으로 충분히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나 건물주는 건물 전체 9세대의 전세 보증을 받고 잠적하고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겨졌어요. 계약 당시 중개사의 말대로 선순위 채권인지 확인해본 결과 계약일 이전 4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제서야 공인중개사가 건물주가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되었어. 건물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건물주가 재산이 생기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우며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대하여 협회의 손해배상 청구 및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함. 근데 사실 이 사안은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짜고 사실상 공모를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거기 때문에 여기선 과실이라기보단 고의죠. 그러니까 고의가 있어야지 사기범으로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 본인 및 그리고 협회에 보통 공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협회에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 3번 보실게요.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사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어요.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물건의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게 되는 경우죠. 사례 1번 보실게요.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집주인 사건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으며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집주인이었어요. 이것도 진짜 정말 통큰 사기단들이죠. 심지어 해당 임대계약마저도 위임받은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둔갑시켜 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6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진짜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 사례 2번 보실게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중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여러 전세세입자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차는 사례가 있었어요.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 및 중개업 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사례 3번 보실게요. 관리소장이 대리인 행사 및 보증금 차익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임대차 계약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대리인 행세를 하며 오피스텔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이를 월세계약인 것처럼 써서 보증금 차익을 가로챘대요.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당하지 않을까요? 진짜 좀 세상이 무섭죠? 유형 4번 보실게요. 동일 물건 2중 3중 계약하는 경우에요. 하나의 임대 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2중, 3중 전세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보실게요. 계약한 집에 다른 세입자가 존재했대요.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전세 물건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권리관계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집주인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하는 날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날벼락이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동일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갈취한 뒤 잠적해버려 여러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사기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사기를 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간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형 5번 볼게요.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 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에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탁 물건의 경우는요.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예요. 그래서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서 안 되며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신탁사 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서 지금 임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소유자가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는 진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탁자 집주인의 사기 행각 보실게요. 건물 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제2금융권으로부터 54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 순위가 신탁자보다 선순위라고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요. 일단 신탁 물건은 등기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신탁 등기도 돼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도 분명히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순위가 신탁보다 선순위라고 말한 거에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도 본인들이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예, 등기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배당 순위가 신탁보다 선순위다 이렇게까지 속이는 거는 진짜 등기부 등본을 이분은 안 보신 것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유형 6번 볼게요. 전세대출 사기. 임대인,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에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확정일자 등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전세대출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 임대인, 임차인이 이번에는 결탁을 했어요. 악용해서 이걸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담보대출세까지 있대요.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직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 신고를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어요. 차익꾼들은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는 식으로 집을 여러 채 구매해 수십억을 가로챘으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주택담보대출이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내준 은행은 대부분 한 푼도 건지지 못합니다. 이거는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죠. 진짜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공모해서 좀 이런 대출까지 허위로 받는 사례가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형을 살펴봤으니까 피해 예방법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 방송도 꼭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